그동안 안개 속이었던 북한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6일로 그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36년 만에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꺼내들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7차 당 대회 그동안 날짜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6일로 확정이 됐어요. 자, 이제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신 기자들도 초청을 하하고 있고. 자,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북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2010년도판 통일 방안, 그리고 경제 비전 정책, 그리고 세대 교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금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89살입니다. 그리고 네. 내각 초임인 박봉주 총리 역시 78살, 굉장히 고령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어차피 퇴진할 게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세대 교체가 이미 이루어지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해 들은 얘기하면 북한의 주요 부서의 실국장들을 이미 66년에서 72년생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네. 이제 그 각급 기관의 대표로 올라가는 거는 당대 이후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인사를 내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이 세대 교체, 김정은 시대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 풍계리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미국 안보연구소가 분석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22일과 25일 사진인데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보시면은 지금 그 22일 사진에는 이 아래쪽 갱도 쪽에 보면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25일 사진에 보시면은 이 카츠라고 해서 이 수레차가 3개 정도가 지금 보이고 목격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 터널 인근에 이런 조그만 움직임들이 그 흩어져서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쪽 부근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대부분 있을 때는 이것이 물론 이제 관리라든가 평상시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 이제 시험을 앞뒀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갱도가 우리 지난번에도 작년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분명히 12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야 이제 곧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안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핵실험을 실시한 겁니다. 결국은 네. 이 지금 이 실제 사람 움직임이 곧바로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네. 사진에서 본 게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것을 5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쪽의 움직임이 일단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제 핵실험을 준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 자체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상업 위성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뭐 일부러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풍계리뿐만 아니라 영변 지역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듯한 모습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네. 그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결국 북한이 의도하는 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러한 북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금 주변국들이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북한이 최근에 대화 국면을 조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은 당대회 전에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난 1월 6일 날 4차 때 규모 5.2의 지진파로 따지면 규모의 그 정도 파괴력이었어요. 그런데 5차를 하면 그거보다 파괴력이 더 높아야 되겠죠. 아마 수소폭탄을 실험하면 평균 규모 10 정도의 그 파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인민들한테 보여줄 게 없게 되는 거죠. 부담이 되겠죠. 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 최근 1년에 이 북핵 5차 핵실험 관련해서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저께부터 약간 좀 이 결이 좀 달라진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항시라도 쏜다라고 네. 단정적으로 했는데 그저께부터인가
지도부의 결정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욱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술적 군사적인 모든 이른바 김정은의 교우시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는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언제 실험을 해라 이것만 네. 남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개연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네. 얘기들이죠. 양 의원도 네. 그렇게 보시나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일단 뭐 안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할 가능성을 결국은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냐면 이 7차 당대회가 갖는 의미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 6차 당대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막스레인주의를 버리고 주체 사상을 유일한 영도 사상으로 할 만큼 그야말로 대한민국 치면 헌법 개정보다 훨씬 더 큰 지각 변동입니다. 네. 네. 이러한 커다란 정치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 김정은이 과연 이런 정도의 행동 가지고 그 인민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핵 실험 자체가 단순히 그 어떤 내부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그 어떤 그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그런 것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실험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지금 이 풍계리에 있는 갱도가 붕괴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이 20킬로톤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네. 20킬로톤을 넘어가게 될 때는 아마도 이런 그 핵이 누출될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북한이 그동안 공개해줬던 그 핵탄두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자체로서는 핵 분열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15킬로톤에서 한 20킬로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북한이 그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전술핵이라는 것은 15킬로톤 이하를 얘기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북한의 과학자가 이제 그 쓴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 15킬로톤 정도의 그 핵탄두를 터지는 실험 같은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이 자기 입을 통해서 핵탄두의 폭발 실험을 실시하라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핵탄두의 폭발 실험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모든 핵 개발이 끝났고 우리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정말 공식적으로 아예 그 헌법으로 선언을 하듯이 선언을 해버리는 이번 7차 당대에서 그것에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의 핵탄두 폭발 실험은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지난 토요일 오후였었죠. SLBM 발사 시험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는 예. 실패로 봤었는데 예, 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 이건 실패로 볼 게 아니다.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애초부터도 군에서도 그걸 실패라고 함부로 바라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의 주관이 들어갔거나 혹은 이제 좀 성급한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군 자체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아마도 이 정도 됐으면 성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미사일을 그럼 지금 쏠 수 있는 단계이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을 때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그럼 이번 실험을 통해서 뭘 의도했나를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적으로 작년 5월부터 보여준 것은 이 수중 사출을 해서 콜드 런칭으로 수중 사출해서 수면 위에서 점화를 하는 것 그것이 5월에 보여줬고 근데 다만 각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11월에 실험을 했었는데 이 실험 자체가 잠수함이 깨진 듯한 문제를 통해서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12월에 뭐 새롭게 영상이 공개됐는데 잠수함이 깨진 상태에서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바지로 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네. 쏜 게 어떻게 된 거냐? 3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결국 단순히 사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까지는 구현을 한 것이다. 미사일 상승 단계까지 구현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거의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일부 언론에서 300km 이상을 비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냐 분석인데 그 근거에 그렇죠. 사실 오류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70년대 이제 SLBM들이 강대국들이 많이 성공했는데 그 당시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이런 기술 체계가 없었어요. 네. 이 탄두가 날아가면서 비행체의 안정성을 하려면 최소 300km를 날아가면서 모든 거를 검증을 해서 300km라는 이제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은 네. 과학 기술이 뭐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정도의 컴퓨터 체계는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내지 않았겠느냐. 30km 비행이라도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인천시청까지 거리를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가는데 그거를 일부에서 300km를 못 갔기 때문에 실패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실패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네. 이런 판단이 있었죠. 네. 네. 자, 또 지난 15일에 발사를 실패했었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예. 뭐 발사 준비가 끝났다. 그 두 발이 있었는데 하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곧 한 발이 곧 발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무수단은 SLBM과 같이 연결해서 바라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이 북한이 이 배치하고 이 쐈던 그 SLBM 같은 경우는 북극성 1호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 이 모양 자체가 무수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무수단은 결국 뭐냐? 그 1993년도에 북한이 그 골프급을 도입을 하면서 러시아의 R-27 그러니까 SSN-6라는 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아마 샘플을 그때 같이 구했던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샘플을 가지고 그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지대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무수단입니다. 네. 근데 이 무수단 크기 자체가 이제 한 그 R-27보다 한 2m 정도 깁니다. 근데 이걸 다시 2m 정도 길이를 줄여서 원래 R-27 크기로 만들어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한 것이 이번에 북극성 그 미사일인 겁니다. 네. 결국 뭐냐면은 무수단이 비행하는 단계를 성공을 하면은 네. 그럼 이게 SLBM은 SLBM 과 이미 이제 연결된, 발사해서 물 위에서 나와서 나가는 것까지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 방식이 예를 들어서 그럼 무수단이 고체냐 아니면 액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비행체에 대한 그 어떤 그 성능 자체가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SLBM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SLBM 완성 자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무수단 네. 발사를 통해서 SLBM은 우리가 이제 실전 배치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무수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ICBM 실험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고열 6,000도 이상 고열을 견제 이것이 논쟁이었는데 북한이 이 전략을 터닝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수단 미사일이 3,000에서 4,000km 날아가는데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투하했을 때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폭탄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폭발력으로 인명피해라는 게 아니라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비행기가 싣고 가서 투하를 해서 500m 상공에서 이 타이머로 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살상력을 높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수단에도 그런 대형화된 두께가 한 1m 이상이 되니까 네. 3,000km, 4,000km 이런 토발 수단이 북한이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데 꼭 핵이 아니라도 이른바 EMP탄이라든가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 미군이라든가 주변의 미군들의 한반도 전개를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런 식의 의도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은 무수단 앞부분에 핵탄두나 다른 탄두를 장착을 해서 목표물에 쏴서 그 목표물 상공 500m 내지 1000m 상공에서 폭발시키게 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자, 이제 무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요. 좀 북한의 대외 공작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져 있죠. 후지모토 켄지 씨. 최근 방북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지난 25일에 베이징을 통해서 돌아오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전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도에 울컥해서 미사일 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되려 의도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 자체가 마치 비합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다르고 얼레고 다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여지를 남김으로 해서 소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북한의 어떤 그러한 그 전반적인 전략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한 것이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시국하에서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김정은의 속내나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가 상당히 나름 그 어떤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의 좀 과거사의 발언을 보면 좀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1월 6일 날 4차 핵실험했을 때 이 사람이 1월 8일 날 워싱턴 포스트하고 도쿄에서 회담을 할 때 나름대로 군사 전략관전 평을 합니다. 이렇게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거는 이란 등의 무기 기술력을 팔기 위한 일종의 과시고 광고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미 작년에 이란은 비핵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얘기했고 이번 발언도 보면은 자기가 고려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벤츠를 혼자 몰고 와서 자기를 데려갔다. 네.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과거 요리사 평양에서 체류할 때 그거 가지고 책을 쓰면서 일본 내부의 몇몇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에 이 저작권 문제, 인세 문제가 지금 약간 논란도 빚었고요. 그런데 뭐 이분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전략적인 발언이 오히려 양욱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의도되게 노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이 후지모토와 얘기 나눈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글쎄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그런 속내를 좀 약간 예.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되려 이것이 대화를 하겠다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대화로 가야겠구나라고 주변국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얼마 전에도 리수영이 가서 얘기한 것이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대화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해서 너희가 그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면은 우리 핵실험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마치 대화의 분위기로 끌어내려는 네. 그러한 모습인데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하다못해 후지모토 겐지까지 이 뭐 끌어들여가지고 해서 네.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뉘앙스를 묘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묘하게 섞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가는 북한식의 전형적인 공작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 뭐 북한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이 가진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우방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지를 그만큼 보죠. 우리가 502로 참수작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참수작전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하나가 벙커버스터라는 지하 참호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이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인데 역시 근데 역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북한이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유사시에 주변국들이 평양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방사포나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게 되겠죠. 인명피해가 더 크겠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가 3, 4월에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은 7, 8월에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의 미션이라는 훈련에 항상 대응 훈련을 합니다. 이 국제관계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들 보아이망과 바레만 일대와 이 베이징을 지켜준 참호로 보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 동북아의 동맹국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죠. 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미중 간의 대립 구도가 북한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실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사실은 우방국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북한과 관련돼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다큐멘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봉을 합니다. 자, 이 다큐를 촬영한 러시아 감독은 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이었다고 폭로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른 것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에서 좋아요. 너 뭐 책 많이 보더니 다 그런 것도 안 오나니? 그러니까 막 웃는 장면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슬프게 느껴진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네. 다큐멘터리를 찍는 장면인데요. 지금 저기서 지금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연출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영화는 아직 못 보셨죠?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북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를 촬영할 경우에 같이 따라다니는 선전선동부 이 요원 아니겠습니까? 예, 뭐 선전선동부 요원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노래, 영화, 연극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네.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일성 같은 경우도 심지어 뭐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던 시기에 뭐 노래를 지어 부르고 같이 연극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어떤 그 사상을 고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북한이 이런 문화 예술에 갖는 그런 집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당연히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되려 그렇게 감시하고 조절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북한의 민낯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민낯을 보여준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옆에 일단 지시를 내리는 사람도 보이고 있고 북한 측은 이 영화 개봉에 지금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저분이 이제 예고편으로 러시아 감독이 공개한 게 우리가 그 공개된 씬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카메라를 켰단 말이에요. 켜놓고 네. 그런 걸 찍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와서 편집을 하면서 그거를 공개를 하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이외의 장면이 노출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다 지시됐다고 해서 그 아이 8살 소녀의 아이 부모까지 거짓으로 조작을 한 게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분이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평양의 민낯이 공개된 게 아니냐.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건요. 저것이 이 외국 제3국의 저런 다큐멘터리 작가라는 사람들이 가도 평양 이외에는 촬영을 못 합니다. 평양은 그나마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핵심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평양 이외의 지역은 절대 촬영을 못하게 하죠. 네. 네. 그 사실은 북한의 민낯은 평양 이외의 지역인데 정도가 저거보다 훨씬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북한의 당 대회 다음 달 6일로 결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또 도발이 있을지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속살까지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개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